네, 지금부터는 4월 마지막 주 이제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4월 26일 월요일 날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잠 못 드실 것 같긴 한데 테슬라가 또 워낙 그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니까 많이 했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본의 BOJ, 일본도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물론 동결하겠지만 어떤 정책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4월 27일 화요일 날은 한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예상은 1.23% 정도 성장한다고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 구글의 알파벳 있잖아요. 그 회사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주 역시 제일 중요한 날짜는 4월 28일입니다.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FOMC가 열리고 그 다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가족계획 법안인가요? 그거 이제 발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이 이제 인프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첫 번째 뭐 구제금융 발표했고 두 번째가 인프라, 이번 세 번째 이제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텐데 이것도 규모가 꽤 되니까 1조 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규모가 꽤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족계획 그쪽 법안 쪽에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원을 이 소득세를 올려가지고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발표할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월 28일이 정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니까 체크하시고 그날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4월 28일. 그리고 목요일 날은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고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5월 1일 날은 한국의 4월 수출 통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일까지 데이터는 아까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 5월 1일 날 발표되는 건 4월 전체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이 데이터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치에 이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또 뭘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어쨌든 FMC. FMC가 왜냐하면 FMC 4월이라서 뭐 그렇게 의미가 큰 건 아닌데 요새 자꾸만 어쨌든 캐나다에서도 갑자기 뭐 테이퍼링 했고 그 다음에 ECB 유럽은 물론 테이퍼링 안 한다고 선언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FMC에서 연준 의원들이 우리 테이퍼링 아직은 안 한다.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 그런 거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줄지. 그리고 요새 국채금리가 좀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해줄지 또 물가에 대한 인식, 고용지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취해온 스탠스를 우리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뭔가 바뀌었을지 약간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역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계획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보육비와 지역 대학 학비 등을 포함해서 1조 달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돈으로는 112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 예산 지출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안건을 아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확정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반도체 설비 투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언론사에서는 일단은 삼성이 뭔가 확정된 얘기는 전혀 한 건 없어요. 근데 언론사에서는 뭐 50조 한다, 뭐 일각에서 뭐 오스틴 공장 증설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난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 정리를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그래서 이번 주에 IR에서 한번 삼성이 미국이나 한국 쪽에 어떤 그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굵직한 실적 발표가 좀 이루어지는데 이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시총이 커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 한번 체크해 보실 건 뭐냐면은 저는 뭐 그거 같아요. 이번 1분기도 중요한데 결국에 2분기 아닌가. 왜냐면 1분기는 좀 약간 기저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전망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또 주가 변동도 예상되니까 그것까지 이번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섹터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게 그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들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설비 투자 관련돼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업종이 뭐냐면 건설, 그죠? 그 다음에 조선업체도 왜냐면 투자가 늘어나면 운송이 늘어나니까 발주가 늘어나요. 조선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간 중간재, 철강, 화학 이런 거 그리고 대표적인 게 건설기계, 굴삭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신인프라 투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기에 대한 기업들을 이제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너무 뻔하지만 반도체.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 계속 일어나고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만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신인프라 투자에서 유일하게 지금 못 간 섹터가 딱 하나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갈지는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만은 5G. 5G가 너무 안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이번 그 부양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5G 이 망을 까는 건데 그 올해 초인가요? 그 주파수 경매가 끝났어요.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근데 주파수 경매 낙찰액이요 역대 최고치를 찍어서 80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신사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선 사업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 내고 주파수 따냈는데 이제 새로 설립 투자 되겠죠. 그래서 이 기지국 깔아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당연히 미국의 통신 3사가 반드시 이거 설비 투자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와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거 말고 5G는 사람들이 좀 이제 관심이 없어요. 하도 안 가니까 무슨 뭐 양치기 소년된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실 건 저도 이번 주에 이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은 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들이 아니라고 관심 없을 때 미리 좀 사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미국 쪽에 좀 많이 수주를 좀 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일본은 이미 삼성전자가 한번 수주를 따냈거든요. 일본 쪽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좀 특화된 아니면 또 특히 삼성전자 밴더 있죠. 그쪽에 들어가는 통신장비 기업들 한번 좀 관심은 없지만 한번 선제적으로 한번 이번 주는 눈여겨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반도체 전쟁이 지금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 이제 대만이 지금 요즘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TSMC가 연간 30조 정도 투자한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 나냐 반도체라고 여기서 뭐 메모리를 한 12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내 메모리 업계에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좀 빠졌고 진짜 실제적으로 약간 외국인 매도 나왔는데 이게 월 45,000장 정도 되나 봐요. 월 45,000장. 근데 이게 적은 수량은 사실은 그렇게 아닌 건 맞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11조입니다. 11조.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냐면 이거 존재감 없는 회사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나냐도 있긴 있는데 점유율은 얼마 안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좀 증설을 한다. D램 쪽에 대해서.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너무 좋다. 그리고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메모리가? 메모리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 좋으니까 이 4등 업체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버린다는 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증설 비용이 지금 11조 원인데 이 정도 돈이면 옛날 같으면 1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이래요. 옛날 같으면. 근데 이 같은 돈으로 반밖에 못 만들어요. 45,000장이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설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이 첨단화되면서 금액이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나냐가 이번에 EUV 공정을 도입을 한대요. 극자외선 공정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마이크론은 이걸로 안 만들거든요. 지금 삼성이 이걸로 하는 걸로 아는데 EUV 공정은 아시겠지만 장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한 대가 막 몇천억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입해서 근데 이거를 네덜란드 ASML이 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비 그 만드는 대로 다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건 좀 의문보긴 한데 그만큼 금액이 지금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를 해도 같은 돈으로 많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11조 원을 투자를 해도 옛날하고 다르게 공급에 엄청난 충격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가 전 세계 D램 생산량이 한 1,400K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수치긴 한데 지금 현재 이 45K, 그러니까 아까 45,000장 정도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생산량 대비해 가지고 45,000장이면 그 전체 비중에서 한 2~3%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대요.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4년까지.
아, 2년 뒤에? 예, 2년 뒤니까. 예. 왜냐면 공장 증설하는데 보통 2년 걸려요. 그렇죠. 예, 바로 못 만드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한 2, 3%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진 않아요. 근데 옛날로 치면 되게 많대요. 예. 몇 년 전에 이걸 발표를 했으면 그때는 디램 생산량이 지금보다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뒤집어졌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자.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놀래느냐? 이게 어쨌든 이렇게 설비 투자 들어가면 재고 압박이 생기니까 공급 강이 빠질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좀 우려감으로 시장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냐의 이번 설비 투자는 디램 업황을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그럴 만한 엄청난 물량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우려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이 투자를 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또 반증하는 거니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대만도 그렇고 또 미국도 지금 반도체 뭐 투자 계속 늘리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한 뭐 투자 경쟁 같은 게 이제 시작되고 하다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실제로 만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에는 조금 최근에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감지가 돼요. 네. 자꾸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경쟁도 심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주가들이 좀 잘 안 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이 그 서버용 디램 있죠. 이거를 엄청나게 구매를 해놨대요. 재고가 많이 쌓아놨대요. 미리 확보해 놓은 거죠. 공급 부족이 있을까봐. 근데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공급이 정상화되면 재고를 털어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재고 부담이 있네요. 그러면은 반도체 구매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공급 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요새 이 논리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부정적이지만 반도체 장비 소재는 너무나 좋은 사이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경쟁을 하고 어쩌건 간에 서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증설을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증설 얘기 나오죠. 대만 아까 나냐 얘기 나오죠. 한국도 뭐 평택인가요? 거기에 무슨 뭐 50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뭐 어디에다 납품만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중국이 지금 미국에 지금 못하잖아요. 중국은 이 시장에 뛰어들 방법이 없어요. 제재를 당하고 있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기업 쪽으로는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은 아예 그냥 물 만난 고기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투자들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는데 뭔가 좀 확인해보자.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거보단 차라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바엔 그냥 코스닥에서 좀 장비주 사는 게 마음 편하다. 이런 시각 때문에 서로 좀 극명하게 좀 주가가 엇갈려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만 이것만 좀 생각해 주세요. 그 공급 강의 이슈라든가 어떤 이제 설비투에 대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최근에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이지만 이 설비 투자라는 게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그냥 지르고 보진 않거든요. 그 수요에 맞춰서 천천히 뭐 램프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용어로. 이 수요가 이 정도 있으면 공급도 상황 봐가지고 따라서 맞춰주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엄청나게 공급 가임을 일으킬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IET 그 공모주 청약이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보는 분위기 기대는 어떤가요? 일단은 이거를 다 막차를 타려고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주에 청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 좀 있는데 SK IET가 역대급 이것도 대여고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인데 분리막 기술 세계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도 탄탄하고 전방 산업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좀 하시려는 분도 많으시고 저번에도 한번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설명드릴 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균등 배분제. 근데 균등 배분제는 내가 이제 어쨌든 어느 증권사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에 깔아놓고 청약을 딱 하면 한 주는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경쟁률이 아주 높지만 않으면 그런 이제 제도라서 바이오사이언스 의외로 한 몇 주씩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발품 파신 분들이. 근데 왜 막차라고 말씀드리냐면 SK IT가 이 균등 배분제 거의 막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균등 배분제는 해요. 예. 하긴 하는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삼성증권도 하고 뭐 미래에셋도 그러니까 그 청약할 수 있는 데다가 다 깔아놔가지고 내가 계좌를 여기도 청약하고 여기도 청약하고 그러면 이 다수에서 내가 한 주씩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6월 말에 상장하는 기업부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상장하는 스케줄로 봐서는 6월 말 이후로 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상장하면 상관이 없는데 SK IET 이후로는 대여급들이 다 그 이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6월 말 이후로 상장하는 업체는요. 네. 제가 만약에 어떤 증권사에 딱 청약을 했어요. 먼저. 예.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증권사에 청약해봐야 예.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인정해요. 그러면 한 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 SK IET는 많은 분들이 이건 막차다. 예.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청약은 네. 정말 저는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예. 그리고 거기서 맞물리는 게 뭐죠? 그 예탁금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탁금에 예. 주식을 놓아야 되니까 네. 주식 예탁금.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역대급 예탁금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IET, SK IET 네. 이후에도 이제 대여급 IPO가 되게 많아요. 많이 예정이 됐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 카카오뱅크 이제 카카오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카카오뱅크랑 예. 카카오페이지. 예.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지금 20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20조면 KB금융이 20조가 넘거든요. 예. 거의 지금 국내 1등 업체랑 거의 똑같아요. 사이즈가. 예. 카카오뱅크 하나가. 네. 그래서 PBR이 8배라고 하는데 네. KB금융이 0.4배거든요. 0.4배면 한 배도 안 되고 예. 60% 할인인데 예. 카카오뱅크는 8배를 더 받아요. 이해될 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고평가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은행주들 참 힘들구나. 주주분들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가 크고 카카오페이가 한 10조 정도. 10조. 네, 그래서 카카오 이 양대 산맥이 이제 조만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6월 말 아니면 빠르면 6월 말로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카카오페이부터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임 회사의 대우입니다. 크래프톤. 예.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20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NC소프트가 한 17조, 18조 돼요. 예. 그러니까 국내 1등 기업을 뛰어넘는 거죠. 네. 그래서 역대급 게임 회사 대여가 이번에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 예. 그 회사도 이제 좀 그 상장 가시권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뭐 10조 원 얘기도 나올 정도로 현대차에서 그룹에서 어쨌든 비싸게 상장하면 좋은 거죠. 네. 그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뭐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예. 어쨌든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게 되면 지배구조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대차 주가에도 상당한 좀 파급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할지 미국에 상장할지 모르겠어요. 두나무 아시죠? 두나무도 맞아요. 비트코인 관련한 그리고 야놀자 아세요? 그 이제 숙박 플랫폼이죠. 그것도 한 10조 원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웬만하면 10조예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하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부 좀 플랫폼 기업들도 상장 이슈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공모주 청약 이 시장이 엄청난 거예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1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가지고 주가가 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근데 넷플릭스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이 K 콘텐츠 주가하고도 뭐 성장세하고도 어찌됐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넷플릭스의 어떤 그 신규 가입자 감소, 뭐 감소는 아니죠. 예상보다 적었던 게 우리 K 콘텐츠 회사 주가에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뭐 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로 미국 쪽에서 또 이렇게 가입자 예상이 좀 생각보다 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넷플릭스 웬만한 분들은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폭이 크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가입자 성장이 둔화되는 거는 저는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경쟁사가 하나 뛰어들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당연히 넷플릭스랑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넷플릭스 해지하고 또 갈아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주공산이었는데 약간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뛰어드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이제 그 메리트가 좀 약간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볼 건 많아요. 처음 내가 딱 가입을 하면.
근데 보다 보면요 이제 점점 볼 게 없어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디즈니 플러스로 한번 가볼까? 네. 약간 이제 이런 수요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기업들하고 저는 무관하다 보는 게 어차피 넷플릭스 입장에서 가입자를 더 증가시키길 원한다면 네. 콘텐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오리지널.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많이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게 없으면. 네. 그럼 누가 넷플릭스 가입을 하겠어요? 그럼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더 신선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하고 손을 잡겠죠.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예.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할 텐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는 상관없어요. 드라마만 많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 업체만 있으면 공급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 이슈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뭐 드라마를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그동안 좋았던 모습에서 약간 가입자 성장세가 둔화된 거지. 예. 우리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회사들한테 악재를 줄 만한 요인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한국 기업들이 더 풀을 넓힐 수 있는 계기니까 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혹시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빠진 것 같기도 예, 하더라고요. 조금 빠졌어요. 예. 예. 그런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최근에 팔라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 지금 뭐 많이 주가도 오른다는 이야기 있고 뭐 어찌됐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팔라듐이라는 게 뭔지 그러고 지금 왜 이게 이슈가 되는지 이게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백금 계열, 하얀색 금 계열입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제일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예. 엄청 가벼운 소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쓰이는 데가 이게 촉매 같은 데 많이 쓰인대요. 산화 촉매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되게 이것도 좀 귀한 금속 중에 하나죠. 예. 그 가격도 되게 비싸요. 뭐 지금 뭐 $2,500 정도 한다고 하는데 금보다 비싸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지금 $3,500까지 더 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동안 70%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비트코인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원자재 가격치고는 많이 올랐죠. 예, 엄청 올랐는데 이게 주로 쓰이는 거 그 자동차 배기가스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그 이제 거기에서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거해주는 변환기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넣어야 되고, 근데 그것만 쓰인다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되게 다양하게 들어간대. 우리 그 치아 예. 보철할 때도 팔라듐 많이 쓴대요 요즘에. 예, 그리고 외과 수술 의료기기라든가 예. 또 아니면 그 우리 요즘에 팔라듐을 이용해서 장신구도 많이 만들어요. 옛날에 금만 가지고 했는데 예. 요즘에 팔라딘을 이용한 그 기금속 장신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보석으로 기능도 있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쓰임새가 되게 많고 예. 그리고 요새 이렇게 가격이 더 올라갔던 배경이 수소 산업 때문에 그래요. 수소를 정제할 때 쓴대요, 이게 또. 예, 수소 산업하고 관련이 있나? 예. 예. 그러니까 수소를 이렇게 정제할 때 이 수소를 흡수해 가지고 예. 정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이런 거에 쓰이는 여러 가지 또 특수 그 소재로도 네. 많이 쓰임새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너무나 많은데 전방 산업이 다 좋아요. 네. 좋은 상황이고 근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희귀하기 때문에 예. 예, 가격이 이렇게 좀 튀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라듐과 관련해 가지고 뭐 가격은 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또 염두에 두실 거는 항상 이렇게 급한 상승 뒤에 언론에서 좋은 기사 쏟아지면 예. 단기적으로 항상 조정이 올 수 있다.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예. 있으니까 아 무조건 3,500 가니까 난 사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예. 좀 단기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예.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작은 종목이지만 하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 최근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중소형주 이른바 스몰캡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활발한데 또 이런 중소형주는 투자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형주 투자에 비해서 이 중소형주 투자의 어떤 특징이랄까 또 장단점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제 예전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주 투자하기가 조금 더 리스크는 조금 제거된 게 예. 옛날에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가 다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그 전체 종목 2,400개 중에 350개만 가능하고 그렇죠. 나머지 스몰캡은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변동성은 예. 일단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개선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소형주 투자할 때 조금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대형주에 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요. 정보.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개도 되고 예. 뉴스들도 매일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뭐 실적 발표해도 자세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분석을 합니다. 네. 각 증권사에 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없는 분 없잖아요. 예. 다 분석을 하니까 정보를 내가 알기도 너무 좋아요. 편하고. 그리고 역시 변동성도 뭐 플레이어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어떤 조그만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막 좌지우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좀 장점인데 반도로 스몰캡은 가장 문제가 정보를 알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기업 정보. 예, 기업 정보. 일단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보고서 안 쓰는 종목도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다행히 그 IR 담당자가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은데 네.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회사 전자공시 들어가가지고 그 사업 보고서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현재 현황을 업데이트를 매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사실은. 예, 예. 정보가 너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업데이트가 잘 안 되니까 주가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위로도 왜곡되는데 네. 아래로도 엄청 왜곡될 수도 있어요. 이거 알고 봤더니 되게 좋은 기업인데 예.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주가 엄청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으면 유리해지네요. 중소형주는. 근데 이제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보다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형주는 약간 그 오픈북 테스트죠. 네. 다 알려져 있어요. 내가 그냥 누가 먼저, 그러니까 오픈북으로 이게 시험을 보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좀 임팩트는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 모르는 걸 내가 누가 먼저 빨리 찾아가지고 공부하느냐. 그 싸움이니까 중소형주는 어쨌든 위기와 기회가 저는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어쨌든 그만큼 또 가볍고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뭔가 또 악재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에 비해서 시간을 더 오래 들이셔야 돼요. 사실은 정보를 모르니까. 그래서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점 주의하시고, 근데 되도록이면 스몰캡 투자하실 때도 그래도 저는 역시 모르는 기업보다는 아는 기업 투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맞아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담일 수도 있고 또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내가 사기도 어렵지만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유통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주주들의 그런 고충을 알고 무증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액면 분할이는. 근데 회사가 멀쩡한데 그런 기업들이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로 거래량을 확 증가시켜주면 뭐 여러분들이 사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증이나 액면 분할한 기업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 투자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특징 이런 설명이 아주 명쾌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과 변수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 거두시길 바라면서 연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성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